중국의 허풍과 교만과 오만이 언젠가는 미천을 드러낼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 연착륙 가능하다. 저는 절대 안 판다. 대 떨어져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왜? 역사적으로 1, 2년 만에 다 반등했으니까.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 우리 인포메스 라이브 몇 번 나오셨던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예. 이 그야말로 백가쟁명의 시대에 예. 우리 또 곽수영 박사님은 오늘 또 뭐라 말씀하실지 제가 진짜 우리 조용히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불러내셔가지고 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오늘 승희 씨는 제 그동안 이렇게 네.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혹시나 이렇게 욱 해가지고 할 때 워워 하는 역할이 워워 담당이었죠? 워워 담당이 컸죠. 네. 오늘은 저보다도 제가 곽 박사님을 이제 한 20여 년째 네. 봐온데 성정을 좀 알아요. 이 1시간 중에 잘못하면 방송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 이미지가 그렇게 됐는지 근데 두 모르겠는데. 배로 워워하면서 아니 근데 리엔경제연구소 리엔이 뭡니까? 아, 제 지도 교수님 조남이 리엔 따싱인데 대만 분이세요. 대만 분? 예, 대만 분이신데 제가 학위 논문을 3년 만에 마칠 수 있도록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이세요. 예. 정말 제가 평생 멘토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냥 멘토, 멘티 이러는데 그 멘토라는 게 그리스와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정말 제 인생의 스승이시고 그런 분이 제가 학위를 받은 지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별로 그분에게 뚜렷하게 교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름을 빛내드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리엔 교수님 라스트 네임을 따서 예, 연구소를 하나 예, 제가 해줬습니다. 저런 제자도만 진짜 성공하신 교수님이시다. 아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리엔 연구소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박사님.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풀어가겠는데 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몇 달째 네. 이제 연준이 금년 들어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3월 이후부터 저희 이 코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채널 네. 하면 맨날 연준 타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연준 타령인데 네. 이번에 뭐 잭슨홀 연설에 이르기까지 한번 저기 박사님께서 이 연준의 이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한번 진단 한번 내려보시죠. 아이고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길잖아요. 얘기는 스토리가. 길죠. 스토리는 이야기는 길죠. 짧게 말하면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 또 어느 정도 빠르게 올려야 되느냐, 언제쯤 스탑할 것이냐, 이거를 놓고 연준의 생각과 월가의 생각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월가의 생각을 무시하고 연준의 생각만을 그냥 들이댔다.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 잭슨홀에서? 예, 잭슨홀에서라고 보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뭐 한 두 가지를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이 경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순환적인 행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적인 어떤 행태인지 결과인지 아니면 음모론적으로 봐서 미중 간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미 연준의 금리 이거를 보고 환율을 이야기하고 막 하고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집적거리고 있는 저 모습이 과연 여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그림을 놓고 과거의 70년대 우리가 그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의 싸움 당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서플라이 샥이 오고 그랬을 당시에 미국의 볼커가 등장을 해서 금리를 올렸던 그 시기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이게 라인이냐 아니면은 비선형이냐, 여기에도 한번은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인이다 하시면 그러니까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선형 모델은.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이면 선형 모델이니까 예측이 가능한데 난 리니어 같으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디를 튈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팬데믹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다가 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이게 리니어 선형의 모델인지 아니면 비선형의 모델인지, 그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 사태가 뒤에 숨어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 그러면 비선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 한번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옥석을 가려보자.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기 네. 뭐 경제학계에서나 시장에서 오래된 논쟁입니다만 예. 지금 이 인플레를 갖다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잘 한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데 나름대로 기조를 갖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무슨 기조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자꾸 저 무슨 상식 용어로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런 예, 표현을 예. 쓰던데 영어에서 헤드라인 나오는 건 그냥 하이크입니다. HIK. 그냥 금리를 팍 올리는 건데 예. 금리를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만큼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금리를 이만큼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환율이 안정된다. 이 논리가 지금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만큼 올리니까 우리도 0.75포인트 올리든지 1%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결과는 가계부채 1,800조에서 1,900조는 어떡할 건데 이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은이 올리는 금리 정책, 금리 인상 정책의 의미와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 의미는 환율에 있지도 않고 무역에도 있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 경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비중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은이 이번에 0.25%포인트 올린 것은 조금 더 우리 경제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스텝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환율이 급등하니까 네. 한국도 좀 50bp 정도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다. 지금 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예요? 그렇죠. 50bp를 올리든 뭐 75bp를 올리든 뭐 엄발의 오줌 누기는 똑같을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건 똑같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럭지가 짧아가지고 그렇죠. 미국을 못 쫓아가는 거지. 예, 그 의미를 우리가 뭐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0.5bp를 그러니까 50bp를 올렸다, 0.5%포인트를 올렸다 그랬을 경우에 가계부채가 얼마 정도 원리금 상환이 발생한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네. 금방 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피라미드 구조의 하부 구조와 중간을 떠받치는 이 경제 구조에서 과연 그 금리 인상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 무너지게 되고 지금 대구라든지 그 남부 지역 쪽에 예. 제2금융권들에 의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부실 채권, 예. PF들 예. 양이 엄청나거든요. 예. 지금 이게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언론에 본격적으로 표면이 떠오르게 되면 아마 이저축은행, 이금융권 같은 데서 부실 채권,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부실 채권 규모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그럼 이게 연이어서 가계부채로 폭발이 연결이 되고 내관이 그럼 이게 연쇄 폭발이 밑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위에 있는 상층부는 그냥 폭삭 내려앉아 버리죠.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의 정책의 방향에 있다. 그래서 한은이 우리도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그쳐야지 예. 우리도 미국 황새 따라가겠다라는 식으로 올렸다가는 예. 우리 경제 전체가 아마 함몰될 가능성이 빅홀에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도 곽 박사님을 갖다가 또 평소에 잘 아시는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또 이렇게 뭐 곽 박사님을 잘 본 네. 적이 없다 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네. 막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들어가고 곽수종 박사의 그 한번 검색을 해볼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조회수 많이 나온 것 중에 한 9개월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제목이 있어서 굉장히 이거 솔깃한 썸네일이 하나 있었고 아 예. 그거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장사를 하니까. 하기 위해서 예, 타이틀을 그렇게 이제 뽑았겠죠. 뭐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 전에는 개미들아 울지마 10월까지만 존버. 예. 지금 제가 썸네일만 읽고 있어요. 예. 전쟁 이후 경제 어떻게 변화할까? 이거는 김광석 박사와 같이 하셨네. 예. 그러고 이것도 149만에는 뭐예요? 40년 만에 역대급 돈 벌 기회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2개월 전인데 이 역대급 돈 벌기 뭔 말씀하셨길래? 사기를 제일 잘 쳤네요. 그게. 149만 정도 올랐습니다. 저까지 지금 솔깃할 아 정도여서 썸네일에서 사기를 쳤다. 뭐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좀 격하게 표현했는 걸 수도 있는데 그 타이틀을 아마 그렇게 다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현금만 들고 있으면 줍줍할 게 지금 천지잖아요. 현금 들고 있으면. 예, 현금 들고 있으면. 근데 그 현금을 들고 계시라는 이야기를 이수아님도 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외부 강연 가면은 한 3, 4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주식
지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스 오브 데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아가리라고 하는 도표 같은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2020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 되면 이게 악어 이빨이 닫히듯이 확 닫혀서 주가가 폭락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다우가 36,000 찌르고 할 때 아니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지 않냐. 다들 뭐 속으로 느낌은 왔죠 그때. 근데 아무도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안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출연을 안 하는 게 그런 걸 말하면은 마치 뭐 요즘은 그런 말 해가지고 뭐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투자하는 분들이 세계의 이게 투자의 방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튤립 버블이라는 것도 그렇고 버블은 안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러지만 원래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또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생산을 늘려야 되고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고용이 또 증가되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가게 되면 경기에 붐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돈을 안 풀어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연준에서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서 예. 그 돈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금리 인상이거든요. 근데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2006년도에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피터슨 II의 개곤연구원으로 있을 때 분명히 대한민국 제1위의 기업에게 그것도 비서실 팀에게 서프라임 위기가 난다. 이거 빨리 대비하셔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를 안 해요. 예, 뭐 그 이유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도 대응을 안 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경제를 조금 해석을 하는 분들이 볼 때 뭐 너무 뭐 과민 반응이다 하실 수도 있는데 2008년 서프라임 위기가 나서 돈을 푼 것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푼 것의 합계가 11조 2천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5천억 달러 조금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거의 8년에 맞먹는 GDP 규모의 돈을 10년 동안 풀어버렸는데 예. 이 돈이 어디로 갔겠냐는 거죠. 자, 중앙은행에서 재무부에서 돈을 풀었다. 그러니까 이 푼 돈이 미국 서민들 밑으로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확 스며들어서 미국 경기가 호황이 되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하다니까 빨리 줄이자. 이게 아니잖아요. 팬데믹이었고 서프라임 위기였고 서프라임 위기 때 아시지만 가계가 자산 손실이 3조 달러, 투자은행의 자산 손실이 3조 달러. 예.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손해를 봤던 그 돈을 미 연준과 재무부가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푼 돈으로 갯놀이 하듯이 마니 게임을 갖다가 주식시장에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뭐 틀리지. 그러면 2008년도 다우가 2007년도에 14,000이던 다우가 2008년도에 꼬꾸라졌다가 그 뒤로 10년 동안 36,000까지 올라가는데 네. why? 왜? 왜? 왜에 대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뭐 제조업이 제대로 된 게 있어요. 뭐 골디락스 경제가 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팬데믹까지 들이닥쳤거든요. 점잖은 표현으로는 유동성의 힘. 그렇죠. 조금 천박한 표현 돈빨. 돈빨. 제가 이제 그 중간 단계 마니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오버하세요. 뭐 제가 제가 했어야 됐는데 그 역할을 해주셨네요. 사회자분까지 제가 오버하면서 지금 방송에 패널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36,000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아 이거는 월가에서 자기들이 잃었던 돈을 가지고 지금 많이 게임을 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투자은행이라는 게 우리나라와 달리 볼커루를 뭐 개혁을 한다 그랬지만 실패했던 게 애대금 금리 차로 인해서 상업은행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이 투자도 할 수 있는 은행이란 말이죠. 미국은.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정보, 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주식시장을 상당히 올려놨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죽음의 아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 번역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입을 딱 닫을 때가 온다. 이게 2020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이었다. 데이비드 헵만하고 존 맥큐 이런 로버트 맥큐 이런 분들이 증시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려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오류다. 왜냐 그러면 사람이 긍정의 이 소용돌이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긍정의 생각을 하게 되지. 그렇죠. 여기에서 누가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네. 쟤는 조금 아웃라이어야. 예, 이렇게 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박사님 지금 네. 우리 저 실시간 채팅방에 네.
우리 장서진 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국이 이번에 인플레 생기는 거 보면서 연준이 엄청 안도했을 것 같아요. 돈 풀어도 인플레 안 생기는 일본처럼 되면 어쩌느냐고 네. 제피니케이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했더니만 아따 우리 또 최호 형님 오랜만에 오셨네. 정말 좋은 의미의 인플레인데 지금의 인플레는 좀 결이 다르죠. 그게 안타깝다. 자, 이 지적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상당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 뭐 그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러네요, 보니까.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 제페니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미국의 IRA 법안 통과와 제페니피케이션의 차이를 아마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기축 통화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커런시의 힘, 통화의 힘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몇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또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부가가치세를 올려도 소비가 활성되지도 않고 뭐 하여튼 일본 경제는 자꾸 퇴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왜 저러는가? 그 질문은 상당히 저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인데 언뜻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거는 아까 제가 드린 두 가지 답변.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의 금융시장의 그 뭐라 그럴까요? 헤지모니를 들고 있는 그 나라의 경제와 네. 헤지모니는 아시아권에서도 3위 경제로 이미 밀려났죠. 네. 그런 일본 경제 간에 그다음에 그 일본이라고 하는 건 소비 시장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소비 시장이지만 근데 소비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통화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소비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전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축, 안전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뭐라 그럴까요? 이 저장하는 형태의 국민성 그렇죠. 패턴이라 그러면 네.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게 그 통화의 힘에서 나오는 원리다. 아마 돈의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붙이면은 엔화가 제일 떨어질 걸요. 그 말씀이 아마 경제학적으로 논문을 하나 쓰시면 상당히 그 미국 학회나 이런 데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을 받을 아주 신조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의 생산성, 자본의 생산성 네. 이야기를 하는데 자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많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딱 찍어서 돈의 생산성. 아까 제가 70년대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네. 것도 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해도 미 연준이 돈을 푸는 행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확 풀지를 않았다고요. 네. 예, 오히려 금리를 올려버렸죠. 근데 그 돈의 생산성이 과연 70년대와 현재가 비슷하느냐 다르냐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죠. 예, 달러 가치는 원래 지금처럼 1,400원대로 가야 될 게 아니라 거꾸로 900원대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게 1,400원대로 가는 거는 이것도 이상한 현상이다. 언젠가는 이 부분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 잠시 놓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어떤 불안 부분이 지금 미국 경제의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도 1달러에 7위안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지만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낮추면서 약세를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또는 불확실성을 인정해 주는 꼴로 갈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채팅방 의견 반영해서 질문 드리는 김에 예. 이것도 좀 여쭤보면 환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런데 이제 그래요? 네, 앞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 부채 등을 좀 고려해서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좀 신중하게 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채팅방에서도 그러면 환율 추가 급등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하고 근데 계시고. 그거는 네. 우리 이준호 소장님이 전문가세요. 확률은. 그렇습니까? 예, 이준호 소장님 보실 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워낙 그 뭐 프리 토킹하는 사이니까 네네네. 환율은 어떻게 우리 수시로 그랬잖아요. 예, 예. 지금 살짝 이렇게 토스하시는 네, 모습. 네. 네. 아니 저보다도 더 전문가시니까 그거요. 그리고 너무 잘 현업에 알고 계실 있는데. 때 환율을 다루셨기 네, 때문에 네.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제가 거기서 뭐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좋습니다. 예, 저는 요즘 이 얘기 오늘 이렇게 한 두 군데서 낮에 한경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또 키움증권에서 이제 환율만 갖고 다뤘는데 네, 그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약간 그 음모론에 가까운 그 뭔가 이
외환 시장의 이 환율의 판이 네. 판때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예. 이걸 갖다 그저 우리가 주류 언론에서 내지는 논문에서 보는 지금 미국이 금리 높잖아. 네. 이 금리 격차, 이 전통적인 어떤 환율 결정 이론 금리 격차. 네. 경기 상황을 봐도 미국이 유럽보다 일본보다 좋잖아. 네. 중국보다 좋잖아. 네. 뭐 이런 얘기. 중국 요새 뭐 코로나에 뭐 부동산 저 성편 보니 네. 그런 상황에 유로존은 지금 뭐 올겨울 날까 말까 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전부 다 지금 어쨌거나 생산성이나 어떤 효율성 측면 다 필요 없고 정치적인 이유로 전부 미국 들어와서 생산해. 네. 보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뭐 이런 쪽으로까지. 예. 그러면 달러 강이다. 이게 우리가 주류 언론에서 보는 달러 강세의 일반론이죠. 일반론이죠. 예. 근데 조금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아싸라게 예. 이번 기회에 예. 이제 달러엔도 다시는 두 자릿수 90몇 엔, 80몇 엔, 70엔 이런 거 못 보게 하고 차라리 100쪽에서 노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수년을 갖다 다지고 다지다가 예. 이제 140, 147엔 열고 하면은 예. 이제 플라자 합의 수준으로 예. 위안도 예. 포치 해가지고 무슨 뭐 1달러당 7위안을 넘네 맞네 갖고 다투는 게 아니고 아싸라게 두 자릿수. 어떻게 보면 1달러당 2위안, 3위안 익혔던 그걸 갖다가 무슨 너그 돈이 지금 달러하고 뭐 7대 8, 7대 1, 8대 1로 나눌라 그래. 예. 너건 두 자리 가야 돼. 예. 한국도 예. 덩달아 예. 무슨 IMF처럼 달러 없어 절절 매던 그때 2,000원 한번 찍었고 금융위 갔을 때 1,600원 근처도 갔었지만 지금 뭔가 뭐 딱히 뭐 무역 수지가 조금 흔들리고 뭐 그렇긴 하나? 뭐 그렇게 죽을 지경은 아닌데 이게 지금 하루에 뭐 10원, 15원을 갖다 예사로 막 오르니까 네. 이러면 우리도 지금 기존에 늘 생각했던 한 1,200 조금 중후반 1,300 가까이 오면 이거는 팔아야 되고 주식 가는 거야. 그리고 뭐 한 1,000원에 금방 네. 근접하면은 네. 대충 환율 하락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왔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관념을 갖다가 깨고자 하는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고 자꾸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소위 말해서 미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60년대와 70년대의 생산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게 주류 경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계속 그 뭐 팬데믹이 왔지만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가 나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어느 정도 반등하는 것 같다가 또 팬데믹이 나면서 미국 경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과연 미국 경제가 60년대, 70년대 소련과 경쟁하던 그 당시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 돈만 믿고 달러만 믿고 기축 통화에 그 인플레이션 텍스만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조세 경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제조업이 없다. 그러니까 제조업 다시 들어와. IRA 법안 만들어.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경쟁적인 측면을 보이기보다는 간접적인 면에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달러의 입장을 가져간다 그러면 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달러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저는 봐요. 근데 경제학에서도 늘 그렇지만 이 달러의 환율은 구매력의 평가거든요. 내가 얼마 정도의 노동 생산성을 생산해서 똑같은 품질을 만들면 미국은 어떻게 만들고 그거를 서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몇 대 몇으로 교환해야 되느냐. 이제 이 가치를 매기는 건데 지금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정교한 수단이 수단으로서의 달러화가 저는 기능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의 그 소위 말해서 고정환율 시대를 75년대 끝을 내고 자유변동 환율 시대로 가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프라자 합의를 했거든요. 네. 85년도 프라자 합의를 하고 한 국가는 몰락은 아니지만 꼬꾸라졌고 일본은 꼬꾸라져 버렸고 독일은 통일까지 하면서 유로 경제의 맹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다음에 10년이 지나서 2005년 돼서 서프라임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2005년도에 금이 온스당 2,000달러까지 간다 그랬었거든요. 그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팬데믹과 겹쳐서 이 위기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격히 말하기는 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이야기지만 결국 통화, 이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 모든 무역 거래, 자본시장 거래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대변하고 있느냐. 그 대변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매겨봐야 된다. 그 차이라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약에 그 아까 저희들 방송 시작 전에 잠깐 한담을 나눴습니다만 미국의 주가 지수의 주가가 내가 산 100불 주고 샀는 게 지금 뭐 80불로 떨어졌다. 그럼 내가 그때 샀을 때 가격이 1,200원일 때 내가 환율로 바꿔서 샀는데 지금 이게 1,400원 시장 환율로 하면 1,420원이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룬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한번 환산해서 미국 사람 입장에 투자자 입장에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금년 들어서 주식에서도 터지고 환에서도 터지네요. 그렇죠. 외국인이 이머징에 들어갔으면은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쟤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략적이고 치밀하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당한다고 생각하면 중국의 허풍과 교만과 오만이 언젠가는 미천을 드러낼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니까 중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네. 저는 중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이론도 너무 나오고 하던데 그거를 다 떠나서 이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지 한 40년 조금 넘는 그런 시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 과연 중국이 세계 경제의 모든 돈의 흐름, 신자본주의의 흐름의 질서와 헤지모니를 가질 수 있다라고 믿을 단계에 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비중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게 더 시급하다. 예를 들면 이번에 태풍 흰남노가 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했었다면, 네. 그러니까 누군가 기상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컴퓨터 AI를 움직일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북쪽에 지금 그 가을철에 내려오는 북서풍의 고기압권이 이 열대성 저기압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방송에서 조심스럽게만 이야기했었어도 그분은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중부권 이상은 피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그 피해가 포항과 울산에 집중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기압권이 밀어낼 수 있는 힘이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하면 된다는 그 시나리오를 하나 이야기했다면 네. 오히려 중부 이북보다도 포항 울산 지역에 집중해서 경계를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조금 난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70년대식으로 경제를 푸는 것도 이제는 아닌 것 같고 40년대 공황 때 케인지안식으로 푸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아담 스미스 시대의 중상주의론이 막 발전이 돼서 자유주의 경제학 이론으로 푸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절대우위, 비교우위 들이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모론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음모론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의 파워가 세계 경제 질서에서 자본과 실물 경제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그 경제의 요소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아까 돈의 생산성이라고 예. 표현하셔서 제가 아주 반가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오지 옐로님,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이렇게 또 채팅방에 올려주셨어요.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미국이 돈 풀어서 경제 위기 탈출했으니 그 폐해, 즉 인플레를 전 세계에 전가하는 양털깎이죠. 달러 안 쓰면 안 겪을 일을 달러 때문에 환율로 자산 수탈 당하는 것. 그 이제 그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양털깎기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숭엉빙의 그 화폐 전쟁 책 이후로 이 양털깎기는 그렇죠. 누구나 아는 개념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 이코노미 또는 텍스 이코노미라는 말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이 조세 경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같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PC에 또는 이런 그 스마트폰에 깔게 해놓고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판권, 저작권료를 내듯이 네. 사용료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국 이게 텍스 이코노미거든요. 조세 경제. 네. 근데 조세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의 기축통화국은 정말 유리한 게 자기들이 부채가 많을 때 돈을 확 풀어가지고 돈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되면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든요. 돈이 예. 눈에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빚을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아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방금 말씀하신 이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택도 아닌 양털깎기. 결국 돈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 형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중국이 하는 행태가 예. 전혀 1975년 이후 85년 10년 기간 동안에 미국이 어렵사리 선물 시장도 만들고 하면서 이끌고 왔던 이 금융시장, 자본주의 시장의 질서를 중국이 흐트러 놓기 시작한다 이거죠. 어허. 여기에 대한 견제구로 몸쪽 높은 볼을 하나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포수가 봤을 때 저 투수가 이게 몸쪽으로 견제구로 날린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 옛날에 저 타자하고 맺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머리를 한번 깨려고 계속 던질 것인지 그거를 이제 포수가 빨리 판단을 해서 타임을 부르든지 감정을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 와중에 주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지고 뭐 팬데믹도 발생되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예, 그게 본질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힘의 싸움. 이거는 아까 제가 2006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부터 워싱턴 DC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국 위안화 45% 절상하라. 하나는 서프라임 괜찮냐 요거였어요. 근데 하나는 터졌잖아요. 서프라임 터졌잖아요. 네. 또 하나가 중국 위안화 45% 절상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절상하라는 건 아까 이준호 소장님께서 지금 7유엔 가는데 이거 14유엔으로 올려버리고 또 뭐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한 2,000원으로 가고 일본 엔화도 140엔으로 가고 다시 리세팅을 하자, 리포매팅을 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도? 네, 반대로도. 그러니까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행태가 2006년 전부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한 번은 매를 들든지 뭔가를 채찍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생각했을 거 아니겠는가.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팬데믹이 있는 이것을 겉으로 해놓고 예. 속에서는 신자본주의적 화폐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거를 IRA 법안이다, 기후 환경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미국 언론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을 막 그 주류 언론에서 하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유정 개발했던 땅의 크기가 과거에 그 트루먼 시절에 개발했던 땅 그 에이커 규모의 뭐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런 식까지 나와요. 그만큼 바이든의 정책을 화폐 전쟁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의 흐름의 변화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것만을 부상을 시키는 거죠. 이 뒷면을 보면 이거는 쩐의 전쟁이다. 쩐의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승희 씨 이제 워워 해야 될지도 몰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나 박 박사님을 워워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아까 우리 누가 그러셨나? 주린이처럼 그러셨어. 경제학자 논리에 정치 성향이 다 들어가 전문가들 사이 차이가 심화시킬 듯. 그래요. 뭐 경제학자 아니라 누구나 다 조금씩 정치적인 성향은 그럼요. 신념은 다 있는 거예요. 예. 예. 경제학에도 정치 경제학이라고 그럼요.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요. 그러면은 박사님 보시기에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알기로 거의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율이 그동안에 뭐 많이 떨어졌고 중간 선거에서 상원 하원 다 다수당 지위를 뺏길 것 같다가 우리 얼마 전까지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어쨌거나 뭐 학자금 안 갚아도 돼요. 한 10,000불씩 많으면 20,000불씩. 네. 뭐 그렇게도 하고 IRA 해갖고 또 돈 풀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거나 뭐는 하는데 이게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역전을 갖다가 반전을 일으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하고 곧이어서 소위 말하는 이 미중 간의 패권 내지는 뭐 중은 러시아하고 붙어서 묶음으로 보시고 이 계속 이 막 좌우지간이 큰형님이 약간 노쇠화 현상을 보이니까 지금 용팔이부터 해갖고 둘째 셋째가 자꾸 이렇게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이 인대를 끊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냥 이 옛날에 큰형님 영국 파운드 몰아내고 기축통화 갔듯이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실실 물러나야 되느냐 좀 긴 얘기긴 합니다만. 예, 긴 얘기네요. 앞에 거.
승인 씨, 네. 승인 씨가 보시기에 젊은 분들이 보시기에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네. 정치 경제학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 정치 경제학 쪽으로 관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바이든의 그렇겠죠? 정책도 그렇고 우리나라 네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정치와 경제라는 게. 정치와 경제 뭐 밀접하게 맞물려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엔 제가 연합뉴스 TV의 뉴스 앵커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색깔을 좀 드러낼 수는 없어서.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좀 그게 서로 엮이느냐라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제가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그렇다.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경제가 문제를 풀지 못하면 무엇으로 풀어야 될까요? 경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예, 문제를 풀지 다른 못하면. 것들이 개입을 해줘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일까요? 정책. 정책은 다른 예를 말로 하면 정치죠.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정치가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정책 개발을 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라라고 하는 게 케인지안식의 경제해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가 경제와 어떻게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제 이 대목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도가 47대 44쯤 되나요? 지금 45쯤 되나요?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어요. 뭐 38%까지 봤는데. 예, 지금 한 2% 포인트 차로 다시 이제 앞질러 갔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정치를 대통령이 되는 분들이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그러니까는 어디서라는 말은 의회에서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많이 나올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회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예, 케네디 대통령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전 모르겠는데. 상원 의원 케네디가 하다가 상원이었죠. 상원했죠. 네. 닉슨은요. 닉슨도 상원이었죠. 근데 카터는요. 지미 카터 땅콩 농장 주인이었죠. 주지사였죠. 주지사. 아틀란타. 클린턴도 예,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도 주지사. 주지사. 그다음에 알칸소 출신의 클린턴도 빌 클린턴도 주지사. 주지사. 그다음에 오바마는 상원 2년 하다가 국회의원 어. 됐고 지금 누구죠? 바이든? 바이든. 상원 뭐 외교 출신이죠. 직업이 의원이죠. 의원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된 거는 과거 카터 이전까지는 대부분 상원에서 있던 분들이 대통령이 되셨고요. 그 뒤에 있던 분들은 주지사를 하던 분들이 대통령이 되시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상원 의원 출신의 과거 부통령 출신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트럼프는 정말 이래저래 이단하네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제라고 하는 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라고 말씀을 때 트럼프는 완전히 비선형이에요. 아하. 그리고 아웃라이어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와서 리쇼어링 정책을 했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중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관세 경제 전쟁, 때리고. 관세 전쟁을 해야 예. 된다고 했고 이 모든 것을 강하게 밀어붙여 버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nothing but 트럼프가 아니라 something but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던 것 중에 일부도 우리는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땡기고 있는 상황.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를 들여다보면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맞물려 가고 있는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national interest예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 국가 이해관계. 이해관계. 그러니까 미국 상원이나 하원에 가서 어떤 경제적 이슈, 그러니까 Ways of Means, 그러니까 세입세출위원회, 뱅킹 커미티, 파이낸셜 커미티, 어반 커미티 이런 모든 상하원의 경제 관련 커미티에 가서 질문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서두에 나오는 게 국가의 핵심 이해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저럴 때 또 러시아가 저렇게 할 때 2006년도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하고 헤리티지 세미나를 하고 많은 세미나를 할 때에 중국이 위안화를 45%까지 절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었고 중국은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게 2006년도부터니까 지금 10년이 지나는 시점이었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중국이 위안화를 45% 절상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 무엇이 그다음에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일본이 경험했어요. 환율이 2배, 3배로 뛰어버려요.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그 부실 채권 문제, 부실화 문제, 아마 이 소장님도 그 유심히 보고 계실 건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향후에 어떤 변곡점을 지날 건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과연 중국이 통화 정책 상에서 금리와 지준율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다른 나라는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만큼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관심을 둔다는 건 중국 경제에 이상 신호가 발생했다. 제가 그냥 단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피치라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라든지 주요 연구기관에서 최근에 많이 내놓고 있는 아마 이 소장님은 팔로우를 하실 건데 최근에 많이 내놓고 있는 연구 보고서의 내용들이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런 환율 게임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는 유탄을 세게 맞죠. 네. 예, 우리 수출의 25%에 30%가 중국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 그러면 우리도 위기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금방 그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준율 2%포인트 낮춘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의 연관관계가 상관성이 자본시장 상관성이 중국에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미국은 한국을 아까워해서 한국이 뭐 부담스러운 동맹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왜? 내셔널 인트레스트는 중국을 어떻게 길들이냐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이 채팅 중에 네.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팡팡 때리는 게 있는데 네. 막 때리는데 뭡니까? 뭘 때리십니까? 어디 갔노? 우리 피본 만들기님 같은 경우에 예. 정치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경제라는 현상이 정치를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치가 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맨날 정치 욕을 하는데 예, 예. 이 경제라는 현상이 정치를 변하게 만든다. 이 말씀도 상당히 뭐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이제 그 다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라고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이 경제 재민 내 경제에서 따온 글이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뭐 그걸 어디서 따왔든 간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수리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역할에서 시작이 됐고 그 제왕이 물을 잘 다스려야지만 결국은 제왕의 권위가 섰을 시절이니까 정치라는 개념은 경제의 불가분의 관계죠. 어느 게 머리고 어느 게 꼬랑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몸뚱아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껴있다라고 하면은 예. 다들 뉴스에서 너무나도 많이 본 게 결국에는 반도체 분쟁이고 또 너무나도 많이 그동안 말씀을 하셨을 텐데 뭐 여기저기 줄 서라고 강요당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그렇게 세계의 굴지의 뭐라 그럴까요? 생산성과 가성비와 품질을 가지고 있는 국가 경제라고 하면 지가 나가서 큰 소리를 쳐야지 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 반도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뭐 우주 항공도 산업 발전 못하고 로보틱스도 발전 못하고 바이오도 발전 못하는 정말 핵심 부품 기술을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아쉬울 게 뭐가 있나요? 칩4 줄 서라? 왜 줄을 서나요? 거꾸로 가야 되겠죠? 네가 와 줄 서. 네가 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허점이 많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 폰이 이게 아이폰입니다. 네네. 그 아이폰인데 애플폰인데 굉장히 사과가 크게 예, 스틱 일반 핸드폰보다 예, 이제 요걸 제가 네. 이거 왜 여기 이렇게 네네. 들어가 있죠? 이걸 뭐 이게 왜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참 왜 한 입 배 먹었어요? 한 입 빼먹었죠. 네네.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 아나운서께서 영어 좀 하시죠? 영어 좀 못합니다. 배 먹다가 영어로 뭐예요? 바이트. 바이트. 네. 컴퓨터 반도체의 단위가 뭐죠? 바이트. 거기서 나온 거예요. 빠밤. 빠밤.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바이트. 네네네. 그러면 이 애플에서 이거를 하나 팔면 예를 들어서 600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네. 600불에 제가 팔았어요. 미국 애플이. 그러면 순수하게 매출 이익으로 어느 정도 잡히는 줄 아세요? 한 글쎄요. 대충 한번 때려보세요. 600에 팔았다. 예. 그러면 순이익은? 애플이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매출의 이익에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얼마 됩니까? 300? 정확하세요. 한 267달러 정도 가져가요. 절반이 남는 거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팔았잖아요. 네.
600불이에요. 네. 얼마 정도 가져갈까요? 아, 왠지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한번 때려보세요. 출제 교수의 의도를 잘 아, 파악해. 예. 저 눈치로 연합 지금 뉴스의 아나운서가 괜히 요새 아나운서 되는 게 얼마나 딱지 쳐서 힘든데. 이렇게 온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딱지 쳐서 눈치 하나로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200은 될라나? 200, 150? 설마 더 적어요? 더 적어요? 예. 100 100? 정도? 아니요. 100도 안 돼요? 예. 와, 너무 적은데요? 67불 정도. 아, 한 그래요? 70불 정도 돼요. 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음. 2018년 정도 됐을 때. 때. 그 말은 이 안에 삼성 갤럭시 안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소프트웨어 내장품들이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칩4를 보시면 미국이 설계를 하고 일본이 부품과 소재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패뷸리스를 갖다가 TSMC와 삼성이 반도체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칩4예요. 그죠? 네. 근데 칩2가 재밌어요. 이 칩2가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과 대결 국면에 있어요. 대만하고 우리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서 전쟁만 나도 미국이나 세계의 모든 반도체에 관련된 업종들은 스탑 아니면 샷다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고 유럽 국가에서도 불안할 수 예, 있겠죠. 네. 특히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만 있으면 되지 무슨 반도체 천만에 만만의 말씀. 수많은 센서가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에 있는 전압을 골고루 뽑아 올리고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배터리에 작동을 시키려 그러면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반도체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기술들을 디자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디자인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하는 그 흐름을 플로우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만들지는 않지만 내가 너는 다 알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생산만 하니까 설계를 못하고 아. 생산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어두깜깜한데 불 꺼놓은 데서 뭘 하나 딱 만졌는데 아 그거는 내 팔이야. 아래큐 주면 아 이게 팔이구나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반도체 세계 시장의 점유율 1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할까요?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네. 그런 수준의 기술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삼성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그 저장 기술, 이거는 산업과는 별도로? 예, 그거는 별도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이야기할 때 AR, VR 이야기하고 i4 이야기하고 NFT 이야기하고 로보틱스 이야기하고 우주 항공 산업, 바이오 이야기할 때 가장 앞서가는 반도체 회사가 엔비디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런 거예요. 예. 이제 네. 우리 삼성은 거기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봐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잘 만들긴 잘 만든다. 설계도를 갖다 주면 아주 잘 만들 수는 있다. 네. 근데 이 설계도는 for your eyes only. 니만 봐. 그리고 밖으로 유출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만든 모든 기술은 내 거지, 네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만든 기술 갖고 밖으로 나가지 마. 이게 식당을 해도 주방장 꼬장 부릴 때 직접 주방에 가서 음식 만들 수 있는 사장이 그럼요. 식당은 되는데 예. 네. 이 사장이 주방에서 뭘 비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그 이야기죠. 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본 게 사실은 이제 미중 반도체 분쟁 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좀 우리만의 레시피, 우리만의 방향, 우리만의 설계를 가지고 좀 바로 서자라는 네. 것이었다면 이번엔 좀 넓혀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제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예. 앞으로 좀 마주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간단한 거꾸로 답변. 질문 드리는 거는 네네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아, 답답하시던 말씀이지. 자, 제가 예. 우리 승희 씨가 예. 이거 이거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한 9시 40분쯤에 또 연합뉴스 뉴스가 시작이 됩니다. 연합뉴스가 네, 시작돼요. 연합뉴스 TV에서. TV에서 네. 이 발랄하던 모습도 어딘가 가고 그냥 굉장히 진지하고 휑하니 해가지고. 휑하니 진짜. 굉장히 엄근지. 아우 근엄한. 그런데 우리 국내 뉴스 듣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요. 저 얼마 전부터 이제 뉴스 안 봅니다. 무슨 막 정치를 다루든 뭘. 얼마 전부터 안 보세요? 저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안 보는데. 아, 갑자기 제가 굉장히 뭔가 두 분께 이렇게 뭔가 사죄를 드려야 할 것 같은. 아, 왜냐 그러면 그 뉴한 게 없잖아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뉴스를 바라보면
연합뉴스에서 바라보는 저널리즘적인 시각으로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한다. 그래서 이 해석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시각이다. 이게 없고 모든 방송사가 똑같은 편집위원회가 똑같은 시간에 편집위원회 구성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줌을 열어놓고 자 우리 오늘 이 대목을 핫 이슈로 뽑읍시다 해서 똑같이 뽑고 똑같이 해석하는 방송을 볼 바에야 차별화가 없는 방송을 뭘 하고 보나요? 그래. 더군다나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또는 어떤 자본적인 힘에 의해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시청률 올려는 다 이해는 하죠. 근데 그러려면 오히려 아까도 제가 삼성 반도체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색깔은 뭐냐, 내가 주홍색이냐 아니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분명하게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빨주남초 파란보 보라 무지개 색깔이야 이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딱 들여다봤을 때 우리 경제의 문제가 뭐냐, 색깔이 없죠.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자, 한때 우리가 중화학공업, 경공업부터 시작을 해 60년대, 70년대 경공업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중화학공으로 옮겨서 조선, 철강, 자동차,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와서 반도체, 그다음에 갈 거는 뭐냐, 자본시장을 육성을 하든지, 왜냐하면 돈이 가지고 있는, 아까 돈의 생산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돈 가지고 장사해서 손해 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왜? 사람들의 본성은 돈을 빚을 지면 이걸 꼭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착한 사람들의 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멜라닌 은행이나 이런 은행 그 실험한 걸 보면은 늘 하층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상환율이 99%까지 육박하는 게 채무를 지고는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찾는 게 그 다음 단계인데 여기서 우리는 일단은 한계에 딱 부딪히죠. 그거 시도했다가 벽에 유리천장에 부딪혀가지고 데드캣 바운스를 하고 있는 게 일본이고 ADB 은행을 만들려고 하다가 60년대 결국 실패했잖아요. 아시아에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인정을 못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세컨더리,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는 안 되고 세컨더리는 뭐냐? 4차 산업으로 가든지 새로운 제조업에 있어서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부품 소재, 기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과 뭐라 그럴까요? 소재, 부품 네. 소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보세요? 그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 그렇죠.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은 전무한 거예요. 근데 맞아요. 대부분 네, 교육 시스템은 창의적인 선진국 시스템은.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가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애국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교육 시스템부터 비틀비틀거려 버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에서 왜 이렇게 성공한 줄 아시냐고 제가 여쭤보면 다들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90년대에 공과대학 수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때 80년대 우리 이진우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80년대 초반 학번인데 네네. 그 당시에 서울대 공대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엘리트들이 들어갔어요. 예, 화공과 뭐 물리학과 네네. 전부 다 기계공학과. 그만큼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계, 금속, 철강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니까. 근데 문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적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수가 적으니까 정부가 대학 정원을 늘려야 되고 대학 정원을 늘리면 실험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모든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정부와 기업과 학교가 같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H대 공대 출신의 선배가 있는 회사에서는 기자재를 학교에 제공을 하고 H대 공대에서는 선발 인원을 20명이었던 거를 40명으로 정원해서 뽑고 정부는 20명이었던 정원을 40명으로 인허가를 해주고 이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결국은 기계, 철강, 금속, 반도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교육은 1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네.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가 뭘 해야 됩니까 했을 때는 거꾸로 10년 전에 우리가 뭘 교육해놨지? 4차 산업 했나? 우리가 AI 했나? 로보틱스 공부 가르쳤나? 가르칠 사람이 있었나? 없거든. 저도 NFT 강의를 뭐 외부 강연에 다니고 하지만 네. 사기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원리를 강의를 하러 다니지만 NFT 이야기 할 때만 하더라도 물리학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온단 말입니다. 기초 물리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를 컴퓨터 아까 저 바이트라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8바이트가 1비트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아셔야지만 강의도 이해가 되고 교육이 되고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이 뭐 디코딩을 벌써 코딩을 푼다고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저도. 예,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리고 또 뭐 많은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외국 저널로 영어로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노벨 경제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재원들이냐 아니면 정말 부모들이 잘 만나가지고 부모들이 대리시험 봐주고 하는 그런 세대의 애들이냐 이 문제를 놓고 보면 한국 교육이 주소가 나오는 거고 그럼 한국 경제 주소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경제 이야기가 떡 뻔히 나오는데 정치를 아무리 대입시킨들 아까 저 그랬잖아요. 정부와 기업과 학교가 같이 가야 된다. 정치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박사님 이제 일부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예. 그냥 저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 뭐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단문단답 궁금한 거. 예, 예. 박소영 박사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 자, 경기 침체 온다. 연착륙 가능하다.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 연착륙 가능하다. 연착륙 가능하다. 그러면은 주식 지금 조금 고점 대비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 조금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다 손 치더라도 좀 버티는 게 전략이다. 저는 절대 안 판다. 절대 안 판다. 대 떨어져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 떨어지는 눈도 깜짝 안 한다. 왜? 역사적으로 1, 2년 만에 다 반등했으니까. 역사적으로 IMF를 겪었을 때도 2년 만에 반등했으니까. 오케이. 저는 OX는 아니지만 단답형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현금 들고 있으면 줍줍할 게 천지다라고 예. 하셨는데 예. 자산 구성 이것 먼저 우선순위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 주목할까요? 그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자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식도 있을 수 예. 있고 뭐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NFT 혹시나 포트에 뭘 담으신다면 뭘 제일 먼저 주식, 담으시겠느냐? NFT 뭐 가상화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주식을 담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고요. 미국 주식을 담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주식을 담으려고 그러면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되죠. 네.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담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 자산의 한 40%는 전 주식을 담는다. 그리고 한 20% 정도 자산이 있다 그러면 갭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부동산에. 부동산. 네. 네. 왜요? 갭 투자하면 안 됩니까? 갑자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좀 없어 아니, 보여. 경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네. 안 할게요. 미안해요. 네, 안 하겠습니다. 성희 씨도 결혼하고 집도 저 장만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그 저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월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워. 이게 제가 이제 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갭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 20% 정도는 부동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네. 그리고 나머지 한 40%에 30% 정도는 어느 자산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비트코인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고 NFT도 유심히 보고 있다. 네. 근데 여기는 워낙 현재는 그 좀 위험한 시장이라서 나머지 40%는 유동성으로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환갑 도달하신 분이 지금 NFT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걸 이해를 하셨네. 대단하다. 아니 이 소장님도 하시고 계시는데 뭐 아, 저는 이해 안 되더라고요. 이해 안 되세요? 몇 번 들어도 예. 어렵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저, 이게 상당히 그 수학적 백그라운드하고 물리학적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수학적 백그라운드 같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에이, 제가 또 포기하겠습니다. 겸손하신 제가 말씀. 수포자거든. 저도 포기. 또 겸손하신 말씀하신데 제가 다 아는데 뭐 대구에서 유명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몇 분이 그러시네. 몇 분 저기 어느 분이 그래서 나스닥 저점 얼마 지금 우리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닙니까? 네, 아니 나스닥 저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얼마죠? 보자. 네, 나스닥 잠깐만요. 네. 나스닥 종합 왜 이러지? 제가 들어가 볼까요? 예. 나스닥 종합 지수 지금 11,630. 11,360, 11,630. 11,630. 제가 볼 때는 만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겁니다. 예. 예. 저는 한 11,000선에서 왔다 갔다 공방을 때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가지고 월가와 장난을 하는데 지금 게임을 하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 이후는 미 연준이 상반기 후반기쯤 그러니까 3월 달 이후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갈 거다. 11월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금리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 다시 파월이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 판단하신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그거 알겠습니다. 뭐 자, 나스닥- 아니 일단 뭐 아니 겨울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독감들이 많이 걸려요. 닭들 종류가. 그러니까 나스닥도 독감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예, 나스닥도 닭의 일종이잖아요. 닭의 코스닥도 예, 그렇고. 고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걔들이 이제 열 받으면 38도 막 열이 올라가면 어. 또 순간적으로 확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를 잘 아웃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정치판은 그냥 저끼리 그냥 싸우고 계속 지내도 되겠네. 경제는 알아서 뭐 장도 뭐 적당히 빠지고 반등 나올 거 없고 뭐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 나오고 옛날에 하니까.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 기업의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경제는 이류, 정치는 사륜과 목륜과 뭐, 예.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쓰려고요. 쓰니까 이 원형 탈모일 것 같아요. 정치인 두 분 대신 제가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하면서. 네. 예, 그래요, 박사님 오늘 뭐처럼 나오셨는데 불러주셔서 또 연합 감사합니다. 인포맥스 라이브에 우리 또 많은 또 우리 팬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 귀찮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